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 세계적인 명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샴보란 유명한 중국 전문가인데 미국의 중국의 미래를 썼습니다. 근데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이 책을 미국에서 출간할 때는 2015년 10월이에요. 이제 한국어판 서문을 쓸 때는 2018년 1월이겠죠. 그 사이 3월 달에 이제 작년 19차 전당대회를 거치고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지도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하진 않아요. 중국도 다당제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북한도 다당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다당제인데 정치 협상회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년 양회를 엽니다. 양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협상회의고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회의. 협상회의, 정협, 그 다음에 전인대 이 둘을 매년 3월에 열어서 예산, 조직, 인사 결정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지도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공산당 대회가 열려서 차기 지도부 7명, 그 다음에 정치국원 25명을 뽑아서 올 3월로 넘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주석 5년짜리 임기 주석을 선출하고 공무원 총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수상 총리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정협 회장, 그렇죠, 정협 회장 뽑겠죠. 그 다음에 전인대 의장, 이 위원장들입니다. 다 이게 사람들을 뽑게 돼요. 국가사회 1, 2, 3, 4, 5, 6, 7을 뽑게 되죠. 총리, 부총리를. 근데 이번에 뉴스 쭉 보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가 주석, 그러니까 공산당 뭐 이건 상관없잖아요. 공산당 당 총서기를 누가 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헌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 주석은 두 연임밖에 못하게 돼 있어. 5년짜리 2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그 연임 규정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이죠. 뭐 장기 집권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종신 집권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가지고 공산당과 시주석과 중국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달라졌는데 이 데이비드 샴보 책은 2005년 11월 책이에요. 그때 4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나는 4가지를 틀을 가지고 보겠다. 지금 중국은 교차로에 서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 교차로에 서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4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신전체주의, 강력한 전면적 통제, 재정 압박, 보수 강경파 주자들. 두 번째, 경성권위주의. 현재 중국이 경성권위주의라고 봤어요. 2015년 당시에는. 경성, 딱딱한 하드, 권위주의. 이때는 제한적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민소득이나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성, 권위주의. 소프트한 권위주의죠. 이를테면 언제까지일까요? 후진타오 전기 장쩌민부터겠죠. 장쩌민하고 후진타오 전기. 그 다음에 준민주주의,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길, 싱가포르 모델, 리관유 수상과 같은 그런 모델인데 이번은 신전체주의, 경성권위주의, 연성권위주의, 준민주주의 4가지를 가지고 자기는 평가를 하는데 설마 중국이 신전체주의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성과 연성 권위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2015년 10월인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분석이 틀렸느냐? 틀렸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여전히 그런 헌법이나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는 절대적 지도자가 좀 더 강력한 권위는 가지고 있대. 공산당의 지배체제는 강화돼 정책의 유연성이나 대외 문제의 개방성이나 자유무역주의나 사회주의 특색,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분 분석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시주석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상무위원 그러니까 정치국원이죠. 25명 안에 들어갈 때 그 다음 7명 상무위원 들어갈 때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해 왔고 덩샤오핑 이래로 1982년 이래로 그 다음에 67살까지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68살 넘어가면은 맡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7상 8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번에 또 깨버렸어요. 왕치산이라는
그 지난번 정치국원을 다시 등장시켜가지고 부주석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잠시 은퇴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정치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합의제 민주주의, 위원회 조직, 그다음 집단 지도 체제 이런 원칙들을 일과의 시주석에 깨버리고 강력한 통제 시스템, 그다음 공산당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정치 변혁이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책이 워낙 좋아서 약간의 시차는 있고 최근의 흐름은 반영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워낙 좋아서 사실은 어느 인터넷 매체에 짧게, 요즘은 길게 쓰면 안 읽는다고 그래서 줄이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쓰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할 말은 많고 글 길게 쓰기보다 역시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개인 지배냐 당의 지배냐, 그 다음 경성권위주의냐 연성권위주의냐, 그 다음에 신전체주의냐 아니면 과거를 회귀하는 거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 틀들을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긁어 모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시선과 시야를 집약을 해서 자기만의 분석 틀을 갖는 것만이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도 염려했습니다. 한국과 한반도 미래에 있어 중국보다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분의 참 문장이 한국 관성. 그래요.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고 중국이 너무 크고,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5억, 한국은 5천만. 그렇죠? 광동성이나 합성이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하고 똑같을 겁니다. 광동성. 미국은 물론 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주가 5개 정도 있는데 중국도 이제 그렇게 돼가요. 중국 하나의성이 한국 전체보다 인구는 뭐 수없이 많고 원래 그렇죠? 근데 국민소득보다도 더 많아져요.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도 더 커지게 되거든요. 하나의성 자체가 25개 성 중에. 그런 게 늘 두려움으로 긴장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의 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어느 어르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을 줄이고 영화를 한 편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근처에 좋은 극장이 있어서 예술영화 상영하는,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씩 보러 가는데 어젯밤에도 모든 일정 제키고 전 좀 의무감에 젖어서 저를 구속시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딱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표 티켓 넣는 앨범을 샀어요. 갖다 꽂아야 돼요. 1주차, 2주차, 3주차. 어제 보러 갔는데 이태리 영화인데 호모섹슈얼 코드가 나와서 다들 가장 평화롭고 익숙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뭐랄까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저 대단히 놀랐습니다. 유태인과 동성애 코드인데, 근데 올리버 섹스 그건 유태인이잖아. 아주 저 동유럽 출신의 영국에서 태어났을 때, 지금도 그게 가슴 아픕니다만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내려와요. 자기가 2층 방에 불러요. 아버지가 어제 영화도 2층 방에 살던데 아들이, 왠지 남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친구는 없니?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죠. 아빠가 알아버린 거잖아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 올라와요. 그러면 이 더러운 걸 그래. 그래서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캘리포니아 가서 의대 다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직도 의사가 됩니다만 그 평생의 그 고통, 짐 말년에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소설가. 죽은 다음에 그 소설가가 책을 썼어. 여기 맨 뒤에도 나옵니다만 너무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어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엄마 아빠는 다 알고 다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화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난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대학생 형이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하고 울고 있는데 아빠가 다가오는 거지. 아빠는 다 알았던 거지. 엄마도 사실 알았어요. 마지막에 엄마는 모르죠. 그래. 엄마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알았다는 걸 다 알죠. 근데 하여튼 전 이 둘이 자꾸 대조가 돼서 대단히 이제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 이야기 자꾸 합니다만 영화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이제 올리브 섹스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분 책은 다 삽니다만 며칠 전에도 이 책 자랑했습니다. 다윈의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좋아해서 다윈에게 꽃의 의미라는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2번 읽었어요. 2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방송하려고 어떤 부분이 재밌을까 그러면 보다가 어제 다시 보다 다시 봤습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여러 번 봤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다윈이 사실은 동물을 통해서 진화론을 찾아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물을 통해서도 진화론을 입증을 해요. 식물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식물과 동물은요 DNA의 70%를 공유해요.
근데 우리가 식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도 GILARCH라는 이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GILARCH 세공으로 번역을 하던데요. 물고기 아가미에 있었던 흔적이 있죠. 세공이라는 그 우리한테 있대. 태아 있을 때 나타나요. 그리고 아가미 턱들을 아가미 있죠. 최근에 영화 가서 영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그 제가 영화 보러 나오니까 그게 보고 나오니까 또 그 뭐 아카데미상을 받았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나무주연상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오후 영화 보는데 여기 쭉 그 아가미 흔적 있잖아요. 참 놀랍다. 자꾸 이 책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건방지소리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건요 연결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뇌세포수는 똑같아. 언젠가 교육방송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걸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체계화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뇌를 활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실들, 팩트들, 영화건 책이건 사람한테 듣는 이야기건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특히 올리버 섹스이브는 수없이 있고 끊임없이 써대고 이게 마지막 유고입니다. 병상에서 죽기 보름 전에 이 책 좀 내달라 이거 다 원고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또 고통받으면서도 또 교정 보고 이랬던 책이거든요. 하여튼 다윈이 다들 동물을 통해서 진화론을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윈이 식물을 얼마나 사랑했고 할아버지가 식물학자였고 식물 특히 난초를 통해서 얼마나 신비한 그런 진화 흔적을 찾아냈는지 좀 생물학이나 과학이 떨어져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읽기 불편하신 분들 앞에 식물은 그래도 읽을만 하잖아요. 앞부분 꼭 24 페이지는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 저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다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나 다윈이나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사에. 그렇죠? 다윈을 다시 재이해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논문이었다. 평이한, 쉽고 행복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